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같이 증권세제 같이 살펴볼 세무사 박훈입니다. 자, 저희가 488페이지서부터 이제 증권세제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볼 내용이 이제 세법과 관련된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이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 형식은 정형화돼 있죠. 뭐 맞는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이다 보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이 교재를 암기를 한다면 뭐 맞는 걸 고르고 틀린 걸 고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암기를 한다면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다 암기한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암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법이라는 건 암기를 하면 며칠은 유지가 되겠지만 금방금방 머릿속에서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암기를 한다?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최대한 암기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최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세법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나중에 물론 법이다 보니까 암기해야 될 부분들은 있어요. 있지만 내가 다 이해가 됐으면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수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여러 번 다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희한하게도 저절로 다 암기가 됩니다. 암기가 된 것처럼 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저절로 다 암기가 돼요. 자, 그래서 암기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왜 이렇게 되는지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도 시간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 설명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해가 되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488페이지 국세기본법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법이라 그러면 뭐 소득세법, 뭐 법인세법, 부가세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뭐 여러 가지 세법이 있죠. 그 세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을 모아놓은 법이 국세기본법이에요. 그래서 각 세법마다 개별 세법마다 쓰이는 용어들이 있어요. 뭐 세율은 뭐다, 과세표준은 뭐다, 납세의무자는 뭐다,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겠죠. 그 용어들을 공통적으로 모아놓은 법이 여기 국세기본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국세기본법은 그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먼저 488페이지 보시면 자, 두 번째 줄에 조세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정수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적 작용에 의해서 법률에 규정된 과세권을 취득한 모든 자로부터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자, 밑줄 치세요. 특별한 개별적 보상 없이.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자, 밑줄 치시고요. 이게 조세라는 거죠. 자, 먼저 조세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게 조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무슨 뭐 다른 단체 공공기관들 이런 데서 부과를 했다? 그건 세금이 아닙니다. 조세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국가는 어떤 국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하죠. 뭐 국방도 해야 되고 치안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뭐 사회 서비스도 해야 되고 복지도 해야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 충족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세금을 마음대로 걷느냐? 아니라는 거죠. 거기 있는 것처럼 법률적 작용에 의해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즉 법률에 의해서 과세요건이 충족된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징수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은 강제적으로 걷는다. 자, 그런데 걷는데 개별적 보상 없이라고 돼 있죠. 자, 내가 만약에 세금을 1억을 냈다. 그럼 국가는 나한테 1억 원어치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냐? 내가 만약에 세금을 100만 원을 냈다. 그럼 국가는 나한테 100만 원어치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냐? 아니라는 거죠. 직접적 보상은 없어요. 간접적 보상입니다. 간접적. 그래서 개별적 보상 없이 간접적으로 나한테 혜택이 오는 거지, 세금을 더 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뭐 그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세금은 국가 지자체에 걷는다. 그 다음에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강제적으로 걷는다. 그리고 냈다고 해서 나한테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 오는 건 아니다. 간접적인 보상이 따라올 뿐이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489페이지에 조세의 분류가 나오는데,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죠. 즉, 세법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건데, 첫 번째,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갈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를 받았는데 무슨 세무서장이라고 써 있다. 국세고요. 무슨 뭐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써 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지방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재산세나 뭐 자동차세 같은 경우 무슨 시장, 군수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 것들이 지방세. 자, 그러면 어떤 게 국세고 어떤 게 지방세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납세 의무자가 많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뭐 법인세, 뭐 부가가치세 같은 거 납세 의무자가 많죠. 뭐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들, 법인들, 사업자들이 내는 이 부가세. 그리고 과세가 되면 세금이 클 것 같다. 뭐 대표적으로 뭐 상속세 같은 거, 증여세. 자, 이렇게 내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많다. 그 다음에 세금이 크다. 자, 그럼 누가 관리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국가죠. 중앙정부죠. 자, 그래서 그게 국세고요. 그렇지 않은 세금, 자잘한 세금들, 뭐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뭐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은 이 지자체에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많고 세금이 크다. 그럼 국세. 그렇지 않다. 그럼 지자체에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조세의 정가성인데요. 자,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 그러고 그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 그랬을 때, 자, 만약에 어떤 그 커피집을 하는 A가 있다. 자, 이 사람이 왜 커피집을 운영할까? 뭔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벌은 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죠. 사업자다 보니까 내가 뭐 커피 원두, 뭐 물, 뭐 이런 것들을 공급받아서 뭐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게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커피집을 하면서 세금이 뭐 2천만 원 나왔다. 그럼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A일 거고요. 그 2천만 원은 A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겠죠. 그래서 이게 일치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직접세라 그러죠. 자,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자인 A가 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겠죠. 자, 그런데 그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냐?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죠. 우리가 커피집에서 커피를 소비할 때 영수증을 보시면 공급가액 얼마? 거기 부가세, 공급가액의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커피를 소비하면서 그 부가세 10%까지 내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 부가세 10%를 걷었다가 과세한 종료일로부터 25일 내 이 사업자인 A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거죠. 따라서 납세 의무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 사업자인 A가 납세 의무자가 되지만 그 부가세 10%만큼은 A가 낸 게 아니라 소비하는 사람들, 커피를 소비했던 이 소비자들이 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간접세라 그러죠. 자,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자, 따라서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들에는 부가세 10%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트나 뭐 이런 데 가서 뭐 커피를 산다? 아니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서비스 받는다? 내가 무슨 뭐 가구나 뭐 이런 침대 이런 것들을 산다? 다 부가세 10%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소비할 때 10%를 여러분이 내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조세 부담의 정가가 예상되냐 예상되지 않느냐 갖고 직접세와 간접세로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얘도 거기 그 489페이지 밑에 우리나라 조세 체계에서 거기 국세에서
내국세에서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죠. 이 직접세를 가만히 보면 이 소득과 관련된 세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 간접세는 거의 다 뭐냐?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그 증권거래세 밑줄 치시고요. 다 소비와 관련된 것들이 이 간접세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지출의 목적성인데요. 지출의 목적성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갈라지죠. 자, 일반적으로 세금은 국가가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과세권이 충족되면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걷었다가 예산을 짜고 집행이 되겠죠. 따라서 거의 모든 세금들은 보통세입니다. 세금을 거둘 때 이 세금을 어디에 써야겠다 정해지진 않았어요. 걷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짠 다음에 이제 집행이 되겠죠. 거의 대부분의 세금들은 그래서 보통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세금들은 처음부터 세금을 거둘 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하고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걷어요. 우리가 그거를 목적세라고 불렀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교육세와 농특세. 자, 얘네 애들이 목적세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 세금들은 처음부터 거둘 때 이 목적을 왜 쓰겠다는 겁니다. 뭐 농촌 개발이나 뭐 이런 거, 교육. 자, 그래서 지출의 목적성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고요. 네 번째, 과세 표준 단위와 세율 구조에 따라서 또 나누는데, 자, 우리가 세금을 계산하면 얼마를 벌었다 곱하기 세율. 그럼 얼마?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벌었다? 이렇게 과표겠죠? 거기다 몇 퍼센트? 그러면 소득세 얼마? 이렇게 나올 거죠. 즉 세금은 보통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하면 이 세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과표는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소득세만 해도 얼마를 벌었다. 얼마? 그 다음에 세율 몇 퍼센트. 자, 요렇게 이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 그걸 우리가 종가세라 그러고요. 그런데 어떤 세금들은 이 과세 표준이 금액이 아닌 금액 외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종량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골프장 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 맥주 같은 경우에 주세, 맥주와 관련된 주세는 원래 종가세였지만 이제 종량세로 바뀌었습니다. 수입 맥주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자, 그렇게 얘가 금액으로 표시가 되냐, 금액이 아닌 걸로 표시가 되냐, 이걸 갖고 종가세, 종량세 이렇게 구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율 갖고도 우리가 또 구별할 수가 있는데 세율의 구조에 따라서 비례세와 누진세로 구별하죠. 자, 아까 여기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소비하면서 무조건 10%를 부담하고 오는 세금이에요. 이 부가세는 무조건 10%입니다. 내가 뭐 100만 원짜리 커피를 마시든 1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든 무조건 10%입니다. 일정하다는 거죠. 즉 과표의 크기에 따라서 얘가 변동되지 않고 일정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거를 비례세라 그러고요. 자, 그런데 어떤 세금은 이 과표의 크기에 따라서 이 세율이 변동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소득세 같은 경우. 현재 소득세가 6에서 45% 누진세 구조를 취해요. 즉 많이 벌었다. 그럼 많이 내야겠죠. 높은 세율. 조금 벌었다. 그럼 낮은 세율. 이렇게. 즉 이 과표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더라. 그걸 우리가 누진세라고 불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금을 어떻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기준에 따라서.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뭐 별건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490페이지 보시면
기간과 기한이 나오는데, 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하고, 그렇죠. 이때부터 이때까지. 기한은 법률령의 효력 발생, 소멸, 채무의 이행을 위해서 정한 일정 시점을 말한다. 즉 일정 시점에서 어떤 법률 행위가 발생하는 거, 우리가 그거를 기한이라 그러죠. 자, 세법은 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지만, 자, 동그라미 기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례를 두고 있다는 거죠. 기한에 대해서. 첫 번째, 세법에 규정하는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 날에 해당한다면, 자, 밑줄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자, 만약에 세금을 이때까지 내라 그랬어요. 기한이 이때까지 뭐 세금을 갖다 내라. 뭐 아니면 신고를 해라. 근데 내가 이때 세금을 내려고 왔더니 이때가 공휴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까지 내고 싶은데 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통신 날짜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걸로 본다. 자, 도장이 찍힌 날에. 자, 무슨 얘기냐면 이때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신고를 할 때 뭐 세무서에 가서 직접 뭐 신고도 할 수 있지만 보통 뭐 우체국 같은 걸 통해서 우체국을 이용해서 서류를 보낼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이때 서류를 보냈는데 이 서류가 이날까지 우체국에 도착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서류가 이때 도착을 했다. 이때 보냈는데 요때 도착을 했다. 그러면 이게 기한 내 신고된 걸로 볼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때 안에 도착할 수도 있지만 이 이후에 도착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접수를 하게 되면 이때 도장을 찍어주죠. 찍힌 날, 이때 신고된 걸로 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 이후에 도착해도 이 전에 찍히기만 했으면 이때 신고를 한 걸로 보니까 적법한 신고가 있는 걸로 본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된 날,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에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자,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밑줄. 자, 만약에 이때까지 신고인데 현재는 뭐 전자신고로 거의 다 하죠.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전국에서 뭐 소득세 같은 경우 이렇게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 서버가 마비가 된 거죠. 그 신고가 안 돼요. 계속 오류가 나고. 그래서 그날 23시 59분에 복구가 됐어요. 복구가 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무조건 틀린 말이죠. 복구가 됐어요. 몇 분 남았어요? 1분 남았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요? 따라서 복구가 된 날에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복구가 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무조건 틀린 말. 복구가 된 날에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490페이지 서류의 송달. 이건 뭐냐면 아까 커피집 하는 A한테 세금이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래서 걔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너 세금 1,000만 원 내야 돼. 이걸 과세 관점에서 알려주고 싶어요. 첫 번째, 1번 교부 송달이죠. 송달 받을 사람에게 송달 받을 장소에서 주는 거. 야, 1,000만 원 내. 교부. 자, 우편 송달. 자, 국세청도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드시 등기 우편에 의하고요. 전자송달. 자, 만약에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이메일 주소를 안다면 이메일 주소로 고지서를 보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자, 전자송달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자,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은 원칙적인 방법이고요. 4번, 공시송달이죠. 다음의 경우에는 그 다음의 경우를 보니까 491페이지 송달 장소가 국에 있어서 곤란하다. 송달 장소가 분명하지 않다. 등기 송달 또는 2회 이상 교부 송달했지만 뭐 도저히 전달할 수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저히 이 사람한테 알려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뭐 주소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공시하겠다는 거죠. 그게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 한해서 한다. 자, 어떻게 하냐면 뭐 관보 같은 데다가 내는 거죠. 너 세금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알려주겠다는 거죠.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 공시송달의 효력은 관보에 실리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냐? 그렇진 않죠. 여기 실었다고 해서 이 A가 내 세금이 1,000만 원이 나왔네? 어떻게 알아요? 누군가 보고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최소한 14일이 경과해야 적법한 송달이 있는 걸로 보겠다. 자, 그래서 490페이지 맨 밑에 다음의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동그라미 14일.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걸로 보겠다. 그 시험에서는 그 10일로 자주 나오는데 헷갈리시면 안 되고 14일. 자, 그 다음에 491페이지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492페이지까지 이 내용은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자,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 세금의 일생이에요. 세금은 성립을 하고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소멸의 과정을 거치게끔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까 그 커피집을 하는 A가 있다. 나는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이 커피집에서 커피를 소비하려면 항상 줄을 서야 돼요. 그만큼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줄 서 있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장사가 잘 되니까 상당히 많이 벌겠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게 납세 의무 성립이에요. 즉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잘 되니까 얘는 세금 많이 내겠네. 자, 그런데 얼마를 낼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추상적인 납세 의무를 구체적인 납세 의무로 만드는 과정이 납세 의무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계산해보자 이거죠. 얼마 낼지 모르겠는데 네가 번 거 얼마다. 그 세금이 얼마다? 계산해보자. 그게 납세 의무 확정이에요. 자, 그래서 세금이 계산해봤더니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갖다 내면 되죠. 자, 그게 납세 의무 소멸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금은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치게끔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들을 491페이지부터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납세 의무 성립,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할 때 성립합니다. 과세요건이 충족할 때. 그리고 각 세목별로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럼 납세 의무 성립, 이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이 개별 세법은 언제 성립한 걸로 볼 거냐 이건데요. 첫 번째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같은 기간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얘네들은 과세 기간이 종료되는 때,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이게 뭐냐면 이 소득세만 해도 우리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 A가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돼요. A는 이날도 벌고 이날도 벌고 이날도 벌고 이날도 벌지만 기간 과세하는 거죠. 1년간 번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그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면 과세권의 충족은 매일 발생해요. 그럼 매일 성립했다?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기간 과세하는데. 따라서 과세는 끝날 때, 이때 성립한 걸로 보겠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죠.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에
기간 과세하니까 이 법인이 1년간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요때. 부가세. 1년을 1기, 2기 이렇게 갈라놓고 요 기간에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가 되겠죠. 따라서 부가세도 1기 부가세는 요때, 2기 부가세는 요때. 즉 과세안이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 걸로 보겠다. 따라서 기간 과세하는 세금들은 과세간이 끝날 때. 자, 두 번째. 거기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가 나오는데 이 세금들의 특징은 뭘까? 기간 과세하는 세금이 아니죠.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과세가 돼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 사망했다. 그럼 이 부가 여기 있는 상속인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공짜로 가져가니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겠어. 그게 상속세죠. 자, 왜 과세가 될까? 공짜로 넘어가니까. 왜? 피상속인. 부모님이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으니까. 그래서 민법에 의해서 이 유산이 넘어간다고 하죠. 공짜로. 여기 상속인한테. 따라서 왜 과세가 되지? 사망했으니까. 그래서 상속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이 유산을 공짜로 가져가니까. 따라서 뭐예요? 이 세금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날, 이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언제냐? 사망일. 요때죠. 증여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증여를 했다? 뭐 주식을, 뭐 만주를 줬다. 뭐 이럴 수도 있죠. 오피스텔을 증여를 했다. 아파트를 증여를 했다. 자, 공짜로 받았죠. 왜 과세가 돼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자, 따라서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 인지세. 그 운전면허 시험 보면 그 인지대금 붙이죠? 그때.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 그때 인지대금 붙이잖아요. 증권거래세. 매매 거래가 확정될 때. 종합부동산 과세 기준일, 원천징수할 소득세 법인세 지급할 때. 은행에서 이자 지급하면서 보통 15.4% 띄잖아요. 그때 지급할 때. 자, 이렇게. 기간 과세하는 세금은 끝날 때. 그렇지 않은 세금들,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과세가 되더라. 따라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날 이런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크게 이렇게 기간 과세냐 기간 과세지 않느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이렇게 추상적인 납세 의무를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자. 그게 납세 의무 확정이라는 거죠. 자, 거기 491페이지. 과세권 충족으로 추상적 납세 의무, 추상적 납세 의무를 납세 의무자 또는 정부가 일정한 행위나 절차에 의해서 구체적인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신고 확정과 부과 확정. 세 번째 예외적으로 뭐 자동 확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원칙은 이 두 가지인데 신고 확정은 뭐냐면 이거예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 1년간 번 소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5월 달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나는 1년간 얼마를 벌었어. 그 세금이 얼마야? 하고 신고해요. 그리고 세금이 나왔으면 갖다 내면 돼요. 이때까지. 무슨 얘기냐면 이 확정, 이 세금을 얼마다, 얼마를 벌었다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납세 의무자한테 줬다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세금들이 다 신고 확정 방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국가가 납세 의무자한테 소득세를 생각해 보세요.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들은 수천만 명이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조사해서 당신은 1년 동안 이만큼 벌었네. 세금 얼마. 당신은 이만큼 벌었으니 얼마. 당신은 얼마 벌었으니 얼마.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못해요. 왜? 납세 의무자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를 벌었는지 누가 제일 잘 아냐? 납세 의무자가 제일 잘 알아요. 따라서 당신이 신고하면서 확정 지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세금들은, 모든 세목들이 다
신고 확정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491페이지 밑에 부가 확정.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가 확정 방식을 채택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사망했다. 그럼 상속개시에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6개월 내 세금을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유산을 뭐 30억을 받았다. 그래서 요번에 낼 세금이 한 뭐 7억쯤 나왔다. 그래서 내가 이때 이 상속인들이 신고 납부했다. 그러면 다 끝났다. 아니에요. 하나도 안 끝났어요. 왜? 세금이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 부가 확정 방식이에요. 즉 확정의 권한을 국가한테만 준 겁니다. 따라서 이때 아무리 6개월 내 신고 납부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과세관청에서 이것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상속세는 당신들이 신고한 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때 확정이 돼요. 부가 확정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증여세도 마찬가지. 따라서 이 두 가지 세금은 아무리 신고 납부해봤자 의미가 없다. 과세관청에서 결정을 해야 확정이 되더라. 그러면 아니 거의 모든 세금들은 신고 확정 방식인데 왜 이 두 가지만 부가 확정 방식일까? 왜 그래요? 당연한 거죠. 아까 모든 세목이 신고 확정 방식을 채택했던 건 납세 문제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상속세나 증여세는 누가 내냐? 우리 주위에서 내는 사람이 많냐? 아니란 거죠. 상속세만 해도 상속공제가 기본적으로 10억이 되기 때문에 유산을 10억 넘게 받아야 상속세 과세 문제가 나와요. 부모님이 여유가 있어야 나한테 사전에 증여가 일어나는 거죠. 즉 고액 재산가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따라서 전체 국민들을 쭉 봤을 때 5천만 원을 봤을 때 이렇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세금이 뭘까 봤더니 이 상속증여세입니다. 10에서 50% 누진세로 과세가 돼요. 따라서 납세 의무자도 별로 없고 과세가 되면 세금이 커. 당연히 국가가 하겠다. 우리가 해줄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세목이 부가 확정 방식을 채택했다는 거죠. 자, 기억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자동 확정인데요. 임지세, 원천징수한 소득세, 법인세, 납세조에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연합하는 법인세. 이 세금들은 성립과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이 돼버립니다. 성립과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 그러니까 자잘한 것들은 뭐 성립과 동시에 바로 확정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정까지 끝났고요. 자, 이제 소멸인데. 거기 492페이지 보니까 국세, 가전세,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 소멸한다. 자, 납부, 충당, 부가 취소,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서 세금이 없어지더라. 자,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세금은 반드시 이 다섯 가지 사유에 의해서는 없어져요. 이거 왜 세금이 없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A가 거액의 세금을 체납했는데 사망했다.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세금은 이 다섯 가지의 사유에 의해서만 없어진다. 기억하시고. 첫 번째, 납부. 1,000만 원 나왔다? 뭐 갖다 내면 되죠. 충당. 요번에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예전에 내가 과오납으로 국세청으로부터 700만 원 돌려받을 게 있었어요. 그럼 서로 상계시키면 되죠. 그게 충당. 부가취소. 국가가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 성립에 흠결이 있어서 그
성립을 흥결해서 그 부가 자체를 취소시켜야 하는 거죠. 걷지 않겠다. 자, 그게 부가 취소. 자, 네 번째.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의 만료. 말 그대로예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끝났다는 거죠. 따라 더 이상 국가는 부과를 못한다. 그게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의 만료고,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 완성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 징수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끝났다는 거죠. 더 이상 세금을 거둘 수 없다. 그게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이에요. 먼저 이 5가지가 있고요. 이 5가지 중에서 국가가 만족을 얻으면서 세금이 없어지는 경우는 이 2가지죠. 걷는 거죠. 이 나머지는 세금을 걷지 못하면서 세금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먼저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의 만료를 보시면 여기 아까 상속세는 6개월 내 신고 납부 다 필요 없다. 부가 확정 방식이다 보니까 국가가 결정을 해야지 확정이 되더라. 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부가권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한테 천년 만년 주냐? 아니에요. 그럼 국가는 이때부터 결정할 수가 있는데 뭐 100년 준다, 1000년 준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이 결정을 못하면 이 납세 의무가 성립됐던 게 없어진다는 거죠. 왜? 이걸 못하니까. 그게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의 만료예요. 그래서 거기 492페이지 표 1-2가 있는데 일단 일반 조세와 상속 증여세가 있죠. 일반 조세는 원칙이 몇 년이냐? 5년간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무신고다. 7년간 행사할 수 있어요. 무신고일 때. 다만 국제거래 수반된 거래라면 10년. 자, 그 다음에 사기 기타 부정하나 있다. 그때는 15년간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5년간. 자, 그 다음에 역외 거래가 수반된 부정행위, 그것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죠. 15년간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이에 비해서 상속증여세는 조사하려면 세금도 크고 조사할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부가권,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늘려놨는데 원칙이 10년. 자, 그 다음에 무신고나 사기 기타 부정한 해가 있으면 15년간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통적으로 보면 역외 거래가 수반된 부정한 행위의 경우에는 역외 거래가 수반된 부정한 행위의 경우에는 뭐 일반 조세나 상속증여세나 다 15년으로 동일하죠. 여기 10년은 무신고 때. 자, 요렇게. 자, 그래서 조사할 게 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건 일반 조세는 무신고가 7년인데 상속증여세는 무신고 15년이에요. 사기하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표 1-위에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 완성.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서 국세 징수권은 국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5억 이상 국세 채권은 10억,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가 완성하고 납세의무도 소멸한다. 다만 납세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의 경우에는 이미 경고한 시효 기간의 효력이 중단된다. 자, 중단의 동그라미. 그리고 쓰세요. 정지가 아니다. 중단이에요. 중단. 자,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 완성. 얘가 뭘까? 봤더니 자, 이때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상속세 7억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이때 결정이 났으면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면 되죠. 우리가 걷는 걸 징수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징수권도 천년만년 주진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5년, 거둘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걷어라. 그 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5억 이상 국세 채권은 10년. 10년간 거둬야 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국가는 세금을 거둘 수 없다. 그게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 완성이라는 거죠. 이 부가권은 세금이 확정될 수 있는 기한, 징수권은 확정된 세금을 걷어들이는 기한. 자, 그런데 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때 결정이 났다. 그럼 거두면 되죠. 근데 이때부터 5년간, 보통 5년간 세금을 걷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더 이상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쭉 오다가 이때 걷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뭔가 노력을 했다. 그러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쭉 완성돼 오다가 이때 다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중단사유예요. 그래서 다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이때부터 완벽하게 5년이 채워져야 돼요. 자, 그래서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완벽하게 5년이 채워져야 된다. 만약에 중간에 걷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럼 다 끊어진다. 그래서 중단이라는 제도가 있다. 정지가 아니에요. 정지는 이때 멈췄다가 나머지 기간이 가면 완성되는 거죠. 얘는 중단이에요, 중단. 와에 다 끊어진다. 다시 5년이 가야 된다. 자, 그리고 징수권에만 중단제도가 있고 부가권에는 중단제도라는 게 없어요. 자, 요거까지 같이 기억하세요. 자, 방금 봤던 거 세금의 일생 아주 잘 나오니까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납세 의무 승계와 제2차 납세 의무가 나오는데 보시면 이 납세 의무 승계와 제2차 납세 의무는 납세 의무자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 먼저 보시면 납세 의무 승계. 이게 뭐냐면 여기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원래 얘가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얘가 세금을 못 내. 얘한테 걷겠다는 거죠. 그게 납세 의무 승계입니다. 자, 그래서 납세 의무 승계는 밑에 보니까 합병법인의 승계와 상속인의 승계가 있어요. 보면 원래 A법인이 있고요. 이 합병법인인 B법인이 있어요. 그 얘가 세금을 1억을 체납했다. 근데 얘가 B가 A를 흡수합병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피합병법이니까 이제 소멸하겠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나중에 얘한테 세금을 거두려 가봤는데 이 법인이 소멸했어요. 세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없어졌으니까. 그럼 누구한테 거둬요? 얘한테 걷어야죠. 왜? 얘가 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얘한테 걷겠다는 겁니다. 자, 그게 합병법인의 승계고요. 상속인의 승계는 이런 거죠. 사망했는데 자, 돌아가신 분 A가 있는데 피상속인, 여기 상속인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망이란 사건이 발생하면 이날 현재 이 플러스와 이 마이너스 재산이 그대로 상속이 됩니다. 민법에 의해서. 따라서 만약에 플러스 재산, 뭐 토지, 건물, 주식 같은 거 이게 10억이다. 세금이 2억이 체납되어 있다. 뭐 빚이 2억이 있다. 그대로 다 승계됩니다. 자, 세금이 2억이 체납되어 있다. 그대로 승계가 돼요. 얘한테. 자, 얘가 2억을 체납했다. 근데 사망했죠. 거둘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걷어요? 너한테. B한테. 왜? 네가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갔으니까. 100% 가져갔으니까. 네가 책임져. 자, 따라서 납세 의무 승계는 이 원래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얘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없어졌고 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100% 가져간 누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100% 책임져. 그게 납세 의무 승계예요. 따라서 이 승계는 없어졌다 그랬죠.
법인 하나, 개인 하나, 딱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 책임을 지는 거죠. 없어졌는데 100% 가져왔기 때문에 네가 100% 책임져. 자, 그게 납세 의무 승계. 자, 밑에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는데 제2차 납세 의무는 여기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얘가 내야 되는데 얘가 못 내요. 근데 왜 못 내지? 가만히 봤더니 얘 때문에. 그래서 네가 얘가 못 내는 세금 2차적으로 책임을 져. 그 부족분에 한해서. 100%가 아니에요. 부족분에 한해서 얘가 못 내는 세금을 2차적으로 책임져. 왜? 얘가 못 내는 건 너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자,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는 얘가 없어지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재산이 없어요. 왜 없지? 얘 때문에. 그래서 네가 2차적으로 책임져. 아까 납세의무 승계는 뭐였어요? 없어졌죠. 그리고 100% 가져갔죠. 그러니까 100% 책임져. 제2차 납세의무는 있어요. 있는데 재산이 없어. 왜? 너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2차적으로 책임져. 이게 제2차 납세의무라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먼저 청산인 등인데요. 청산인 또는 자녀 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그 해산법인의 국세 등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원래 세금을 책임지는 애는 얘예요. 자, 법인이 해산한다. 그러면 청산 절차를 밟겠죠? 그래서 청산 절차를 밟고 채권 채무 같은 거 이렇게 쭉 정리하고 갚을 거 있으면 갚고 그래도 남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뭐 청산인 등이 이제 논아갔겠죠? 주주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세금을 1억을 체납했는데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즉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해서 환가된 자금들을 이들이 논아 가져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국세청은 얘한테 1억을 거들려 가봤는데 얘가 갖고 있는 재산이 없다는 거죠. 왜? 일로 다 가버렸으니까. 그럼 누가 책임져요? 다 얘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얘한테 제2차적인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지금. 자, 두 번째. 출제자의 제2차 납세 의무인데요. 원래 납세 의무자는 법인이에요. 자, 상장법인은 제외되고요. 상장법인을 제외하고 원래 법인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무한책임 사원과 과점주주가 있다면 너네가 2차적으로 책임을 져. 자, 그게 출제자의 제2차 납세 의무예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한 명이나 합자회사다. 그럼 무한책임 사원이 있죠. 얘가 못 내? 그럼 무한정 책임져야지. 그래서 한 명이나 합자회사는 이렇게 무한책임 사원이 있으면 얘가 못 내는 거 책임져야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주식회사라는 거죠.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이죠. 무한이 아니라 유한 책임을 져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샀는데 뭐 이 회사가 망했다. 그럼 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휴지가 되면 끝이죠. 이 회사가 빚을 얼마 지던 말던 내가 책임질 일은 없어요. 내 휴지가 될 뿐이에요. 주식이. 유한 책임이죠. 자, 그런데 세법은 이런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이용해서 법인 뒤에서 실질적으로 주동한 자가 있다면 니들이 책임져야 돼. 아무리 주식회사라도. 자, 그래서 출제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한 이 과점주주는 누군가 봤더니 493페이지 맨 밑에 과점주주의 범위 주주 또는 유한책임자 한 명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시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자, 50% 밑줄 50%를 초과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자, 얘는 뭐냐?
50%를 초과하면서 경영을 한 자를 말해요. 왜 이 법인이 세금을 못 낼 정도로 망가졌을까? 니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왜 얘는 재산이 없을까? 니들이 다 빼돌려서. 50% 초과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세금 못 내잖아. 네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아무리 주식회사지만 유한 책임이 아니라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이용해서 이 법인 뒤에 숨어서 이 법인을 망가뜨리고 재산을 다 빼돌린 자가 있다면 니들이 책임져야 돼. 이렇게 과점주주에 한해서 제2차 납세의무를 건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법상 유한 책임이니까 주주들이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누가 책임지냐? 과점주주가. 자, 세 번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인데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있어요. 얘네가 세금을 책임져야 돼. 1억을. 그런데 이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대요. 이게 뭘까? 얘네가 1억을 체납했어요. 그래서 얘네가 갖고 있던 재산을 국세청은 압류를 해서 환가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그래요. 그랬는데 얘네가 어떤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식은 정관 등에 의해서 제3자한테 판매를 못한대요. 양도를 못한대요. 그럼 그 주식을 압류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따라서 국세청은 어떻게 하냐. 얘한테 얘가 낼 세금을 제2차 납세금을 부여해버립니다. 네가 내.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요? 얘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죠. 그래서 얘네 갖고 있던 주식을 네가 가져가. 자기 주식으로. 그래서 이 법인에게 제2차 납세 의무를 거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업 양수인인데 얘가 세금을 1억 체납했다. 가만히 있으면 이 사업체와 관련된 재산들을 다 뺏기게 생겼다. 근데 얘가 어떻게 하냐. 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얘한테 넘겨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국세청 가봤는데 모든 재산이 일로 가버렸죠. 거둘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 얘한테 제2차 납세 의무를 걸겠다는 거죠. 너 이거 포괄 양수도 하면 너 나중에 제2차 납세 의무를 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포괄 양수하지 마. 자, 근데 얘가 책임을 지는 건 당연히 사업의 포괄적 양수니까 사업과 관련하여 확정된 세금에 한해서 제2차 납세금을 부여하는 거죠. 만약에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어떤 세금, 뭐 재산세나 뭐 이런 것들, 그것까지 네가 다 책임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사업과 관련된 그 세금에 한해서. 또한 당연히 확정된 세금이죠. 성립된 세금에 대해서 책임져라? 추상적인 세금을 어떻게 알아 얘가? 따라서 확정된 세금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걸 책임지는 거죠. 아까 여기 과점주주요. 이 과점주는 누구냐면 납세 의무 성립일이에요. 확정일이 아니라 이 성립일 현재 과점주제예요. 확정일 현재 세금이 아니라 이거 성립일 현재 세금이다. 여기는 왜? 법인세가 12월말 법인 같은 경우에 납세의무 성립일이 이때죠. 왜 얘가 책임져? 50% 초과하면서 경영을 했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에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를 망가뜨리고 재산을 빼돌렸어. 그래서 이 납세의무 요 성립일 현재 요 날 현재 경영을 했던 과점주주가 책임을 져라. 그래서 확정된 과점주가 아니야. 확정일 현재 과점주가 아니라 성립일 현재 과점주였다는 거. 여기는 틀리죠. 여기는 확정된 세금이에요. 성립된 세금이 아니라. 그래야 얘가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 2차 납세 의무까지 보시고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거를 암기한다. 어려워요. 할 수도 없고요. 암기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왜 얘네가 2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원래 얘네가 내야 되는데.
방금 봤던 그런 스토리, 그 스토리를 이해하시면서, 아, 그래서 얘가 책임지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